순자는 그날 며느리 미영과 함께 절에 간 것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평소 차갑기만 했던 며느리가 갑자기 달라져 어머니, 저와 함께 절에 가실래요라며 다정하게 제안했죠. 그리고 절에 도착해서는 특별히 준비했다며 고급스러운 분홍 한복을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좋은 옷 입을 자격 있으시죠? 하지만 혜원 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건넨 한마디는 순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 옷을 입고 온 분이 실종되셨어요. 도대체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김순자는 그날 아침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했습니다. 60세가 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습관이 있었죠. 작은 아파트에 부엌에서 혼자 차를 끓여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게 순자의 일과였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은 조용했어요.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고요함이 있었죠. 순자는 이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혼자만의 평온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며느리 미영이 먼저 말을 걸어온 거예요. 어머니, 혹시 오늘 시간 있으세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미영은 아침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출근하기 바빴거든요. 더군다나 먼저 말을 걸어오는 일은 정말 드물었죠. 미영과 순자의 관계는 늘 미묘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였지만 속으로는 서로 조심스러워했거든요. 미영은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고 순자도 며느리를 부담스러워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가 싶어 달력을 확인해봤지만 특별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화요일이었죠. 아들의 생일도 아니고 결혼기념일도 아니었어요. 미영은 순자 앞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평소 보던 차갑고 형식적인 미소와는 달랐죠. 뭔가 억지로 짓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마음이 많이 무거워서요. 어머니도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실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좋은 곳을 함께 가면 어떨까 해서요. 순자는 의외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지만 미영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함께 어디 가자고 제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보통은 아들이 중간에서 어색하게 제안하곤 했는데 말이에요. 그동안 순자는 며느리가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았고 대화도 필요한 것만 주고받는 수준이었죠. 어디를 가자는 거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절이요.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절인데 정말 좋더라고요. 공기도 맑고 스님도 좋으시고 어머니께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혹시 미영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소 미영은 순자를 대할 때 항상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했어요. 시어머니니까 어쩔 수 없이 챙기는 그런 느낌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뭔가 더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것 같았어요. 그래, 좋다. 오랜만에 절에나 가보자. 순자가 대답하자 미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좀 과한 것 같기도 했어요. 마치 뭔가 계획했던 일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정말요? 너무 좋겠어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저도 기대가 돼요. 미영이 말했는데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미영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평소 미영은 감정 표현을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순자는 혹시 며느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궁금해졌습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이라도 했나 싶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하니 나쁠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 순자도 요즘 집에만 있어서 답답한 마음이 컸거든요. 아들은 바쁘다며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미영도 직장 일로 바빠 보였죠. 그래서 순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야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는 정도가 전부였어요. 가끔 동네 아는 사람들과 만나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며느리가 이렇게 제안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혹시 오늘을 계기로 미영과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생겼어요. 그럼 언제 갈까? 오늘 어때요? 날씨도 좋고 제가 오늘 하루 휴가를 냈거든요.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더욱 놀랐어요. 미영이 휴가를 내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하다니 정말 의외였죠. 미영은 평소 휴가를 잘 쓰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서 웬만해서는 쉬지 않았어요. 그런 미영이 자신을 위해 휴가를 냈다니 순자는 감동했습니다. 그래, 그럼 준비하고 가자. 순자는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더군다나 며느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되었어요. 절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작은 절이었는데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주변에는 소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새들의 지저귀 소리가 은은하게 들렸죠. 순자는 오랜만에 이런 자연 속에 와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이런 곳에 있으니 정말 좋았어요. 절 건물들은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단청도 곱게 칠해져 있고 처마 끝의 풍경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당에는 연못도 있고 그 주변으로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죠. 어머니, 여기 정말 좋죠? 미영이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표정에는 진짜 기쁨이 담겨 있는 것 같았죠. 그래, 정말 좋구나. 어떻게 이런 곳을 알게 됐니? 친구가 알려줬어요. 마음이 힘들 때 오면 정말 위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의 대답이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도 나름 힘든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절 입구에서 잠깐 경치를 감상하고 있을 때 미영이 갑자기 큰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만든 것 같은 고급스러운 보자기였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순자는 궁금해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다는 걸까요?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아름다운 분홍색 한복이 나왔어요. 비단으로 만든 것 같았고 자수도 정교하게 놓여 있었죠. 상당히 비싸 보이는 한복이었습니다. 저고리는 연분홍색이었고 치마는 진분홍색이었어요. 색깔 조합이 정말 아름다웠죠. 자수는 금실로 놓여 있었는데 꽃무늬와 나비무늬가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순자가 놀라서 물었어요. 이런 좋은 한복을 왜 여기까지 가져온 걸까요? 어머니가 입으실 한복이에요. 절에 갈 때는 정성스럽게 옷을 갖춰 입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미영은 한복을 순자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좀 간절해 보였어요. 마치 꼭 입어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죠. 이런 좋은 옷을 나한테?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평소 미영이 자신에게 이런 선물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생일이나 명절에도 그저 형식적인 선물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당연하죠. 어머니가 이런 좋은 옷 입을 자격 있으시잖아요. 항상 검소하게 사시는데 가끔은 이런 좋은 옷도 입으셔야죠. 미영의 말에 순자는 감동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었다니 몰랐어요. 평소에는 그런 마음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한복을 자세히 보니 정말 고급품이었습니다. 원단의 질부터가 달랐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났죠. 가격도 상당할 것 같았어요. 이거 많이 비쌌을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위해서라면 얼마든지요. 미영이 대답했는데 그런데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어요. 평소 미영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미영은 원래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한테도 돈을 많이 쓰지 않는 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시어머니를 위해 이런 비싼 한복을 사다니 좀 의외였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입어? 한복 입는 법도 잘 모르겠고.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영은 순자를 절 옆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신도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었어요. 그곳에서 미영이 직접 한복을 입혀주었습니다. 저고리부터 시작해서 치마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입혀주었어요. 한복을 입고 나니 순자는 정말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 수수한 옷만 입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거울을 보니 자신도 놀랄 정도였어요.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 한복이 어머니께 정말 잘 어울려요. 미영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미영의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한복 크기가 나한테 딱 맞네. 어떻게 알았니? 순자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잘 맞았거든요. 어머니 옷 크기 대충 알거든요. 그리고 가게에서 잘 맞춰달라고 부탁했어요. 미영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복이 너무나 완벽하게 맞았거든요. 보통은 조금 크거나 작은 게 있기 마련인데 이건 정말 맞춤 옷 같았죠. 마치 순자의 몸을 정확히 재고 만든 것 같았어요. 한복을 입고 법당으로 들어간 순자와 미영. 법당 안은 조용했고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몇 명의 신도들이 조용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죠. 법당 내부는 정말 신성한 분위기였습니다. 불상이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앞에는 촛불과 꽃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벽면에는 탱화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정교하고 아름다웠죠. 순자는 오랜만에 이런 평화로운 공간에 와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미영도 옆에서 조용히 합장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도들을 보니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었어요. 할머니들이 많았죠. 모두들 정성스럽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법당 앞쪽에서 스님 한 분이 걸어 나왔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스님이었어요. 키가 크고 품이 있어 보였죠. 해원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법당 안을 둘러보다가 순자를 발견하고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순자가 입고 있는 한복을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순자는 스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새로운 신도라서 관심을 갖는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스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았어요.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보였죠. 예불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님이 앞에 서서 경을 읽기 시작했고 신도들도 함께 따라 읽었어요. 순자도 옆 사람들을 따라하며 경을 읽으려 노력했죠.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고 스님의 경을 읽는 소리가 법당 안에 퍼졌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불이 끝나고 사람들이 조용히 나가기 시작할 때 혜원 스님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보살님, 잠깐 따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어딘지 심각한 느낌이 있었어요. 평상시 스님들이 신도들에게 하는 일반적인 말투와는 달랐죠.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온 절에서 스님이 자신을 따로 부르다니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미영은 그 모습을 보고는 먼저 밖으로 나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미영이 나간 후 스님은 순자를 법당 한쪽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곳이었죠. 스님은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본 후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보살님, 혹시 그 한복을 어떻게 구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서 진짜 걱정이 느껴졌어요. 아, 며느리가 준비해 준 거예요. 절에 올 때 정성스럽게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해서요. 순자가 대답했죠. 그런데 스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람의 표정 같았죠. 보살님,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지난달에 똑같은 한복을 입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네, 같은 한복을요? 순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한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그분이 그날 이후로 실종되셨어요. 스님의 말에 순자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실종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실종이라니요? 그게 무슨... 경찰이 와서 수사도 하고 갔었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 이 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놀랐죠. 스님의 설명에 순자는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혹시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같은 한복이 여러 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믿고 싶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한복은 특별해요. 손으로 직접 만든 것 같고 자수도 매우 독특하거든요. 똑같은 게 두 벌 있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순자도 이 한복이 정말 특별하다는 걸 느꼈어요. 혜원 스님은 주변을 둘러본 후 순자를 더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완전히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닿지 않는 곳이었죠. 방 안에는 불상 하나와 작은 탁자가 있었습니다. 스님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상담할 때 쓰는 공간인 것 같았어요. 보살님, 제가 한복을 좀 자세히 살펴봐도 될까요?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눈빛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어요. 네, 그러세요.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왠지 좋지 않은 것이 발견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스님은 한복의 안쪽 부분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고리 안쪽, 치마 안쪽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마치 숨겨진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죠. 순자는 스님이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모습을 보니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잠깐 후 스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고리 안쪽을 만지던 손이 멈췄어요. 이게 뭔가요? 스님이 한복 저고리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어요. 동전만한 크기의 검은 물체였는데 표면이 매끄럽고 작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순자는 그 물건을 처음 봤습니다. 도대체 뭘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GPS 추적기 같아 보이는데요. 요즘 이런 장치들이 많이 나와요. 스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추적기요? 그럼 누군가 제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스님의 말에 순자는 더욱 공포스러워졌습니다. 스님은 계속 한복 안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치마 안쪽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도 이상한데요. 이번에는 작은 태그였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고 뭔가 글씨가 써 있었어요. 의료용 태그 같아 보였죠. 뭐라고 적혀 있나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환자 식별표. 그리고 장기이식센터라고 적혀 있네요. 스님의 말에 순자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장기이식센터라니, 그게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장기이식이요? 그게 왜 여기에? 보살님, 이건 정말 심각한 일 같아요.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으신 적 있나요? 아니요. 특별히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럼 이 태그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넣어둔 것 같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순자는 이제 완전히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이 치마 허리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주머니가 하나 더 발견되었거든요. 여기 또 뭔가 있네요. 스님이 그 주머니를 열어보니 작은 주사기가 나왔어요. 투명한 주사기였는데 안에 알 수 없는 액체가 들어있었죠. 이건 주사기인가요? 네, 그런데 안에 뭔가 액체가 들어있어요. 아마 약물일 것 같은데. 순자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추적기, 환자 태그, 그리고 주사기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스님, 그럼 제가 지금 아마도 누군가의 표적이 되신 것 같아요. 그것도 매우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요. 스님의 말에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원 스님은 발견한 물건들을 책상 위에 정리해 놓고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GPS 추적기, 환자 식별표, 그리고 약물이 든 주사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한 벌의 한복 안에 숨겨져 있었다니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요. 보살님,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지역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요. 무슨 일 말씀이세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기밀매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주로 노년층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하더라고요. 스님의 말에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장기밀매라니, 그런 끔찍한 일이 정말 벌어지고 있다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현실이에요. 경찰서에서도 주의하라는 공문이 왔었거든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가족과 떨어져 있는 분들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지금, 네, 표적이 되신 것 같아요. 그것도 가족을 이용해서요. 스님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 미영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오늘 아침 그렇게 다정하게 굴었던 모습, 특별히 준비했다며 한복을 건네던 모습이 이제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죠. 그동안 미영이 보여준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왜 갑자기 친절해졌는지, 왜 하필 오늘 절에 가자고 했는지, 왜 이 한복을 꼭 입으라고 했는지 모든 게 설명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미영이, 며느리가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조직들은 보통 신뢰할 만한 사람을 이용해서 표적을 유인해요. 가족이나 친구 같은 사람들을요.
스님의 설명에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보살님, 지금 중요한 건 안전하게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마 밖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누군가요? 조직원들이요. 보통 이런 일은 여러 명이 함께 계획해서 실행해요. 며느리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스님이 창문 쪽으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역시 수상한 사람들이 보이네요. 순자도 창문으로 가서 밖을 보았어요. 절 주차장 근처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죠. 그들은 계속 절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신도들이나 등산객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업무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네, 아마 조직원들일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분도 밖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요. 순자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기분이 되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5년 동안 한 집에서 살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스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여기서 나갈 수도 없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경찰에 연락했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정말요? 네, 사실 지난번 실종 사건 이후로 경찰과 계속 연락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까 봐요. 스님의 말에 순자는 조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아직도 안 나오세요?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초조해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더 이상 다정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보살님, 절대 나가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스님이 순자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도 들렸어요. 평소 미영의 걸음걸이와는 달랐습니다. 더 빠르고 조급한 느낌이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소 순자에게 하던 공손한 말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뭔가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해 초조해하는 것 같았죠. 혜원 스님은 재빠르게 순자를 방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살짝 닫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닫지는 않았죠. 밖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순자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정말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잠깐 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미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평소의 미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짜증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고 눈빛도 차가웠어요. 평소에 보여주던 가식적인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머니, 뭐하고 계세요? 미영이 순자를 발견하고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아,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순자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미영이 순자가 한복을 벗어놓은 것을 발견했어요. 순간 미영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왜 한복을 벗으셨어요? 미영의 목소리에서 화가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공손한 며느리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냥 좀 불편해서.
순자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미영은 혜원 스님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정말 차가웠어요. 평소에 보던 미영의 눈빛과는 완전히 달랐죠. 스님, 어머니께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영의 질문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별다른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절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을 뿐입니다. 스님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런데 미영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순자에게 보이던 가식적인 친절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그 한복 다시 입으세요. 왜? 순자가 물었지만 이미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냥요. 집에 갈 때까지는 입고 계셔야 해요. 미영의 목소리에 강요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아니야, 불편해서 그냥 이대로 있을게. 순자가 거부하자 미영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이제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것 같았죠. 어머니. 미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옷 지금 당장 입으세요. 이제는 존댓말도 사라졌습니다. 명령조의 말투였어요. 순자는 이런 미영의 모습을 처음 보는 거였죠. 미영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순자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미영은 대답 대신 한복을 거칠게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순자에게 강제로 입히려고 했죠. 가만히 계세요. 빨리 입어야 해요. 미영의 행동이 거칠어졌습니다. 평소에 조심스럽고 공손한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혜원 스님이 나서서 말했어요. 이보세요. 보살님이 싫다고 하시는데 왜 강요하십니까? 미영이 스님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정말 무서웠어요. 마치 방해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의 눈빛 같았죠. 스님은 상관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가족 일이거든요. 하지만 보살님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죠.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잠깐 스님과 순자를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전혀 따뜻하지 않았죠. 차갑고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어요. 정말 재미있네요. 스님까지 나서서 방해하시다니. 그리고 순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모르세요? 지금 상황을? 미영의 차가운 웃음에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5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던 며느리가 맞는 걸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무슨 말이니?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이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요. 미영의 고백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듯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다고? 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같은 분들한테는 이런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가족을 믿고 따라오니까. 미영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조롱의 기색이 담겨 있었죠. 그럼 너는 누구야? 정말 며느리가 맞아? 전문가예요. 이런 일을 하는.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순자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미영이 자신들 가족에게 접근한 것도, 아들과 결혼한 것도 모두 이 계획의 일부였다는 걸 말이에요. 혜원 스님이 조용히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보살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멈추시면. 멈춘다고요? 이미 시작된 일인데. 미영이 비웃었어요. 전혀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죠. 그때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을 들어.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이렌 소리도 함께 들렸죠.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왜 경찰이? 미영이 당황해서 중얼거렸어요. 완전히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았죠.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미리 연락해뒀거든요. 당신이 오기 전부터요. 뭐라고요? 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님을 바라봤어요. 미영은 황급히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밖에는 경찰차 여러 대가 와 있었고 경찰관들이 저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아까 주차장에 있던 수상한 남자들도 이미 체포당한 상태였죠. 수갑을 찬 채로 경찰차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어떻게 알았어요? 미영이 절규했어요. 완전히 패닉 상태였죠. 보살님, 이제 안전해요. 스님이 순자를 위로했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방문이 열리면서 경찰관들이 들어왔어요. 방탄복을 입은 경찰관들이었죠. 신고받고 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이분이 피해자시고 저 여자가 범인입니다. 스님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있던 증거품들을 가리켰죠. 미영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알았어요? 경찰관이 미영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조직을 말이에요. 실종 신고가 계속 접수됐거든요. 미영이 체포당하면서 순자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죠. 어차피 할머니 따위가 뭘 안다고. 미영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끝까지 순자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미영을 데리고 나가면서 스님이 순자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끝났어요.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아요. 순자는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지만 다행히 무사했어요. 사건이 모두 끝나고 며칠 후 순자는 다시 그 절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마음을 정리하고 스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절에 도착하니 회원 스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며칠 전에 무서웠던 기억이 있었지만 이곳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어요. 보살님,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스님 덕분에 살았네요. 순자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스님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순자에게는 아직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눈치채셨어요? 사실 지난번 실종 사건 때부터 의심하고 있었어요. 같은 한복, 같은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찰과 협력하고 있었죠. 그렇군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순자가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보살님이 오셨을 때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요. 그 한복이 너무 눈에 띄었거든요. 스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신도 할머니 몇 분이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며칠 전 사건 소식을 들었던 분들이었죠. 어머니, 정말 고생하셨어요.
우리가 들으니 정말 무서운 일이었더라고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들의 따뜻한 관심이 순자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진짜 가족보다 더 진심 어린 걱정을 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5년 동안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미영은 순자를 한 번도 진심으로 걱정해 준 적이 없었어요. 모든 게 연기였던 거예요. 계산된 행동들이었죠. 앞으로 자주 오세요. 우리가 잘 챙겨드릴게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순자는 정말 감동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순자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느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그날부터 순자는 정기적으로 절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회원 스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던 것이 점점 일상이 되어 갔죠. 절에서 만난 신도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김정순 할머니, 박영자 할머니, 이순덕 할머니까지 다들 순자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챙겨주었거든요. 순자는 이분들과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했어요. 서로를 판단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죠. 어느 날 회원 스님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보살님, 이번 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히려 더 밝아 보이시네요. 그런가요? 순자가 물었어요. 사실 본인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네. 뭔가 평안해 보이세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스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순자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거든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미영은 며느리였지만 전혀 가족 같지 않았는데 여기 절에서 만난 사람들은 남남이지만 진짜 가족 같았거든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없는 건 아니었어요. 스님, 저 이제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고 싶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함께해요. 스님이 기뻐했습니다. 순자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60세에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 거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절에 나와서 청소를 했고 주말에는 신도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도왔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가끔 미영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일 덕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한테는 모든 걸 다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야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네요. 아들이 울면서 사과했지만 순자는 오히려 위로해 주었어요. 너도 몰랐을 거야. 나도 5년 동안 속았는데. 이제 순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났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새로 온 신도가 순자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순자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60세에 시작한 새로운 삶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어요. 혈연보다 더 진실한 것은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었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순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